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같은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10월 4일 토요일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실내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됐고요. 계속 비가 꾸준히 내려서 뭐 어제 밖에 장면 보여드렸으니까 어제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서 오늘은 실내에서 좀 찍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졌네요. 이제 조만간에는 반팔이 아니라 긴팔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만은 낮에는 10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춥거나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아주 산책하기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모교 있는 쪽으로 가서 한번 좀 쭉 걸어봤는데 참 산책하기 좋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시절에 좋은 이 계절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혼조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침 시작은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중에는 모두가 신고가를 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장 마감할 때는 다우존스와 러셀2000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장 초반보다 많이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이 0.01%,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죠. 6,71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다우는 0.51% 올라가면서 46,758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28%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떨어졌고 22,780,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러셀2000은 뭐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68% 올라가면서 2,475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값이 이제 앞자리 숫자를 바꾸기 직전이구나 하는 게 눈에 가장 띕니다. 이제 3,900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추가 상승하면서 3,908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렇게 가파를 때 조금 과거의 경우 보면 이거는 약간 위험 신호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은값이죠. 매우 가파릅니다. 3.4%가 상승하면서 48불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거 40 넘어가면서부터 주목을 했었죠. 금값이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냥 경험치예요. 이건 뭐 학술적인 이런 거 없고 이 곧 이렇게 좀 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승폭이 매우 조금 급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금값과 은값의 과거 경험을 보면 막판에는 은값이 더 빠르게 오르더라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2% 올라가면서 이제 11,000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714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12만 2천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비철 금속 가격지도 뭐 니켈, 알루미늄, 팔레아듐 이런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가치 하락이 계속 원자재에 반영되고 있다. 원자재는 돈가치 하락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주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원자재 값이 이 정도로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모든 국가의 모든 통화 가치가 매우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어떤 통화 가치를 가장 빨리 반영하는 영역이 어디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불이 붙는 흐름인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상가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워낙 경기가 압도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상거상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정도 뒤에가 지나가면 아무리 돈 가치가 떨어져도 부동산 가치가 10년 후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해진 미래니까. 조만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신재영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서 일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원화 환율은 뭐 지금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냥 약세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달러당 1,407원 57전 거래되고 있습니다. 타통화 대비로도 원화는 약세를 보여주면서 엔화 대비로는 100엔당 954엔을 기록하고 있고 유로화에 대비해서는 1652.8을 기록하고 있어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이제 저거 지표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모두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저기 노동부에서 나오는 고용 통계가 오늘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언급드리겠습니다만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그럼 제일 중요한 지표가 발행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럴까, 시장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가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근거가 약하니까. 오늘 그러나 이제 하나 나왔던 게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습니다. 마켓 종합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ISM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서비스는 확장 국면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는 54.2를 기록을 했고요. 마켓의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53.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54.6이었어요. 서비스는 54.5에서 54.2로 바뀌었고요. ISM, 자, 우리가 주로 많이 보고 있는 지표죠. ISM에서 발표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52.0에서 50.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제조업의 하위 데이터인 비제조업 고용 지수는 46.5에서 47.2로 고용 5위로 조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수는 69.2에서 69.4로 또 이것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규 수주가 56.0에서 50.4로 뚝 떨어졌고요. 기업 활동 지수가 55.0에서 49.9로 뚝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연준 인사들이 계속 발언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 경기의 실상이죠. 경기는 그냥 그저 그래요. 경기는 그저 그렇고 물가는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고용은 나빠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ISM 비제조업 고용을 보니까 안 나빠졌다는 거죠. 안 나빠졌다. 자, 보세요. 경기도 나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활동 지수 같은 것도 떨어졌는데 물가는 강하고 그다음에 고용이 이번에 조금 강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이제 대충 답이 나오시죠. 저희 이제 금융전사분들께서는 답이 바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꽤 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노동부 자료도 없고 왜 꽤 올랐지? 자, 10년물 국채금리 전일 대비 3.6bp 올랐고요. 2년물은 2.7bp 그리고 5년물도 4bp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올랐네? 한번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들로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토탈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는 별로 좋지 않은 듯한데 물가는 계속 살아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하나. 조만간 어제부터 이제 오건영 단장가의 그 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자세히 내용이 나오니까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오건영 단장과의 대담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부의 효과가 분명해요. 즉 401k와 그리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서 사람들이 돈 쓰는데 겁이 좀 없어진 상황이죠. 부동산 가격하고 조금 다른 게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 자산이 계속 오르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요. 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조금 생기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소비 쪽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고용이 조금 상황이 나빠졌죠. 그리고 기업들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즉 반드시 직장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팍팍합니다. 이 팍팍한 것과 자산의 부의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양극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양극화가 아주 극적으로 가 있다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걸지 못하는 상황이고, 즉 세금 문제로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인데, 여기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은 조금 위축됐지만 어디는 괜찮습니까? AI 영역은 괜찮습니다. AI 영역은 설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최대 수혜는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받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HDD라든가 SSD라든가 이런 쪽은 그동안에 너무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캐퍼 증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요. 캐퍼 증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매우 가파르게 메모리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되죠. 그런데
지난 주말 한국이 무려 2.7%나 상승했는데 그 중에 핵심은 하이닉스의 10% 이상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의 약 4%의 상승이 그것들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자,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지금 한국에 와서 메모리를 요구했던 수준이 어느 정도죠? 너희들이 만드는 것 이상으로 주세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근데 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너희들이 만드는 거 다 주시고 또 주세요 라고 했으면 다른 회사는 어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더불어 같이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너무 많이 달리니까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AI는 지금 설비가 폭증하고 있고 결국은 설비가 어떻게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설비 과잉으로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인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인사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사 누구죠? 직접 참전하고 있는 빅테크의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의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 언급이 있었냐면 제프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의 발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조금 설비가 과열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산업적 버블 상태에 있다. 인공지능 상황이. 그러나 기술 자체는 진짜이고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게 방점이 여러 군데 찍히죠. 이 기술은 진짜 이것이 사회에 큰 이익을 내서 바꾸는 건 맞아. 그런데 산업적으로는 어떻다? 버블이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식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익 증가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제 장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이 말씀드렸고 이익 실현 시점을 조금 뒤로 늦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서서히 핑크빛에 물들기 시작하는데 이거 경계감 없이 계속 그냥 늘어지면서 이거 계속 들고 있을 거야 이러다가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주식 현장에 참여해 본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제의 말을 다시 동어번복하는 것 같은데 어제 빗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대로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초과하는 설비 증설이 되게 되면 그때 눈치 파는 애들은 이럴 겁니다. 어떡하지?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익의 증가분이 그 지출의 증가분보다 크지 못하면 주춤할 겁니다. 한 번 경험 있죠. 24년도에 우리 한 번 경험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메타 등등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비 증설을 할 것이다.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고 규모가 어마무시했는데 이익이 잠깐 줄었죠. 주당 이익 같은 게 잠깐 줄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증시각도 TV가 계속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잠깐 줄었을 때 주가 어떻게 했죠? 와장창 한번 했습니다. 자, 그 시즌 2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번엔 레알이에요. 만약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초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익이 감소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일정 수준 자리를 갖췄습니다. 자리를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입되는 현금 대비 지출의 규모가 더 커진다면 투자의 증가는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처음에는 뭐 1, 3, 5, 7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 계속 늘어서 9 이렇게 하는데 이런 증가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1, 3, 5, 7, 9로 증가하던 흐름이 그럼 그다음 뭐예요? 10이 되잖아요. 11이 아니고 10이 나오거나 9.5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눈치 빠른 애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어제 이거 워낙 그 빗소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 부분은 주식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은 어떠느냐?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익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할 거예요.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앞단 애들이 먼저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이퍼스케일러부터 조금 꺾일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변수가 뭐냐면 소버린 등이 있죠.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뭐 중동 국가들 많이 하고 있고 뭐 한국도 해야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국가들이 국가 단위에서 AI를 하고 오려고 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소버린이 대체를 해서 합산 성장률을 유지시켜주면 괜찮아요. 그것은 뭐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만약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빈자리를 소버린이나 다른 주체들이 다 못 채워주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현재 상황이면 메모리 값은 계속 큰 이익을 낼 것이다. 왜? 앞서 언급드렸듯이 공급 부족이 터졌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메모리 쪽은 좀 뒤늦게 주가가 꺾일 것이다. 라고까지도 뭐 상상해 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단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시그널을 준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예. 즉 앞단의 성장률이 빠졌을 때 첫 번째 신호, 그 다음에 앞단의 성장률이 빠지면서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확실한 신호. 그러나 이익은 증가할 거예요. 이쪽에서는. 근데 이익 증가율이 강하면 뻗치고 갈 것이고요. 이익 증가율의 강도가 그냥 쏘쏘하면 앞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뻔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단순하지 않은 그림 중에 하나는 쇼티지라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꽤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3.3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생각보다 조금 심한 편이고요. 그 HBM에서 빨아들인 그 캐퍼 수준이 레거시를 확실하게 부족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고 삼성전자는 이익이 회복되는 국면이 지속이 될 건데 시장의 전반적인 확장이 있다고 확인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익의 질은 하이닉스가 훨씬 좋으나 이익의 증가는 삼성전자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뭐 예상하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예상치는 아닌 듯 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라서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차피 이제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추석 때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노트북이 없어서 지금 핸드폰 보고 해서 네,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로리 로건 달라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 특별건 없습니다만은 네, 물가는 목표를 상회하며 이 추세가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규 고용자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연준의 양대 책무 리스크 모두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고용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성 인하 성격이 있다. 수요는 꽤나 회복력 있는 모습이다.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완전 경우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고 단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중이다. 통화정책은 소폭 긴축적일 뿐이며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지나친 완화로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가는 2% 복귀 경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은 관세로 인한 상품 부분이 주도하고 있다. 전반적인 관세 충격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분 마지막 개인적으로는 정책 정상화는 조금 천천히 진행되어야 하며 실업률은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다.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요. 금리 인하에서 버블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분 말고도 오늘 우스탄 굴스비라든가 뭐 마이런 등의 발언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들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양극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버블이 올 거잖아요. 그죠? 다 버블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정도 생각할 거면 다 생각할 거 아니야. 시장 참여자들이. 그럼 주가가 한번 올라가겠지. 그럼 어떻게 돼? 앞서 양극화에 의한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더 되는 거지. 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된다? 여기 다시 한번 물가 점프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태가 되게 심각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장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 어, 금리를 내려주면 주가 지수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를 거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씀씀이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없죠. 신나죠. 행복해요. 자, 그럼 물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물가 자극한 요인이 없을까 있을까? 상품으로 인한 물가 자극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기는 그냥 애매하고 경기 쪽에서의 상승은 애매한데 자산 가격의 증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더 쓰면 물가는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진짜 부스팅이 물가 부스팅이 한번 일어나면 그때는 진짜 물가 내리기가 힘들어진다. 금리 인하 내리기, 금리 인하는 물 건너고 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한 번, 두 번 금리 더 인하했다가 인하할 것 같아요. 일단 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패가 반반 갈라졌어요. 연준 인사들 중에. 근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더 올라서 이 사람들이 돈을 더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가 다시 3%대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오히려 그때 충격이 오겠구나. 미국 시장이. 이 시나리오가 오늘 아침에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한 번만 어제 말씀드렸던 로리 로그는 되게 제가 보기엔 투표권은 없지만 들어볼 만한 것 같아서 로리 로그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나 마이런 등 그다음에 뭐 부의장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왜냐하면 관세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으니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분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그때부터 진짜 물가 상승폭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 시장에서 금리를 더 이상 못 내릴 뿐만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 조지겠구나. 아,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장착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버블 이후에 곧장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장착하십시오. 즉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앞으로 두 번. 그럼 부의 효과로 인해서 주식시장 더 올라가겠죠. 주식시장 상승으로 인한 이쪽에서의 소비 지출의 지속,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자극, 그로 인한 고정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기대치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 그러면 그 다음에 딱 보고 이러면서 더 이상 금리 인하 불가, 금리 인상 가능. 이것까지 딱 요 연결고리가 딱 만들어지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여러분 지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인데 뭐 이렇게 밖에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니까 좀 느긋해져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는 얘기고 모르시는 분은 뭐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십시오. 안녕.